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16페이지에 31번. 네, 기타 거래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10월 31일 거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서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대금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는 거래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9월 5일 날 지급할 때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했는지 꼭 이걸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왜 조회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공사 잔금을 2천만 원을 지급했을 때 일단 이 잔금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창고에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잔금이니까.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고 건물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설 중인 자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건축을 하는 이런 그 회계 처리에서는요,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본사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임시 계정을 쓰는데, 이런 착수금 같은 거 이런 것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러면은 언제 건물로 대체가 되느냐? 바로 잔금을 치를 때 우리가 보통 잔금 치르면서 여기에 좀 마무리 설명이 좀 필요한데,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었다. 뭐 이런 그 추가적인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사잔금 2천만 원을 줄 때는요,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잔금을 줄 때는 그 시공사에서 준공까지 딱 책임져줘야 잔금을 주는 거예요. 건축을 잘못하면 준공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예. 만약에 그 설계대로 아니면 건축법, 그 지역의 건축법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검사라는 걸 안 해줘요. 준공검사가 안 나면은 등기도 못하고, 완전히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준공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건축주는 잔금을 줬다라고 하면은 준공검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건설 중인 자산, 계약금, 중거 아니면 중도금, 중거 이런 거 전부 모아서 요 잔금 줄 때 한꺼번에 건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요 사실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9월 5일에 착수금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일반 전표에서 9월 5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9월 5일 날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이 창고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이라 해서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하고 오늘 잔금 2천만 원 하고 3천만 원이 모두 오늘 건물로 대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0월 31일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10월 31일로 일반 전표 날짜를 바꾸시고요. 차변의 건물은 3천만 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4번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져야 되겠다.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임시 계정은 이때 없어진다 이겁니다. 없어진다는 건 이제 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 2,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돼야 되겠네요. 서울은행 보통 2,000만 원. 이렇게 되신다. 네. 그래서 공사 잔금을 지급했다. 예, 뭐 창고 건축이라든지 영업소 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조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10월 31일 날 네, 잔금 2,000만 원과 네, 건물 등록세, 무슨 취득세 이런 것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 세금도 다 건물로 되는 거예요. 네.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등기를 했는데 그 등기 관련된 비용 뭐 무슨 등록세도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기 관련 비용이 얼마다라고 나오면 그것도 다 건물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31일 거 보겠습니다. 네, 이제 31일 날 등록을 했군요, 여기. 자, 창고 건물을 등록을 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 액면가라는 거예요. 채권의 액면가. 그런데 이 공채를 매입할 때 공정가치는 시가죠. 시가.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랍니다. 26만 원이고 우리 회사는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채, 어떤 공익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기관의 산하기관, 뭐 도로공사, 대개 뭐 자동차 같은 거 사면은 자동차 공채라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우리 자동차가 다니면 도로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보수 비용을 이런 공채 발행해가지고 그걸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저도 이제 살 때 보면은 이제 그 어떡합니까? 자동차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공채는 어떻게 보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처분할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처분하겠다 그러면은 공채를 만약에 3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 이거 했는데 제가 그거 사주세요. 그러면 30만 원 다 받아가요. 만약에 차값이 2천만 원이고 공채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입금시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채 그거 팔아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면 26만 원에 팝니다. 30만 원에 샀는데 26만 원을 밖에 못 받으니까 4만 원은 내가 거기다 입금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공채를 팔겠다 그러면 4만 원을 입금시키세요. 이런다고. 공채 사가지고 파는데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공채라는 건 채권인데요. 채권은 이 액면가로 발행을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법인이 발행을 할 때는요. 법인이 발행할 때는 시중은행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율하고 법인이 사채에다가 표시한 이자율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할인 발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액면가로 발행을 하면 이 뭡니까 채권이 안 팔리니까 원가를 낮춰가지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이겁니다. 이 사기업 같으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채란 말이에요. 공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액면가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가치가 26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네, 시중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이 공채 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30만 원짜리를 지금 팔면은 26만 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투자를 목적으로 샀다면은 26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강제로 산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차익이 얼마냐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량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을 구입할 때도 액면금액하고 공정가치 차이금액 있죠?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건물을 등록할 때도 만약에 채권의 액면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있다. 살 때는 액면가로 사는데 지금 팔면은 지금 시가로 파는 거잖아요. 그 차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4만 원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요거 건물. 그러면은 나머지 26만 원은 뭐가 될까요? 예,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26만 원 기록하시고 차변에 건물이 4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대변에 현금 30만 원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월 31일로 날짜 그 밑에다가 추가해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101번 현금이 30만 원. 이거는 출금전표 2개로 쓰는 것보다는 대체전표로 해서 한 건으로 입력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에 건물이 4만 원. 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26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채권 샀다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물을 등록할 때 건설을 마치고 건물 등기를 낼 때 채권을 구입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10월 31일 건데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네. 자, 증자에는, 자, 우선 증자라는 게 뭐냐?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발행할까요?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주주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즉 돈을 받고 발행하면 유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주에게 그냥 주면 무상증자.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식 배당.
그래서 증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 10월 30일 거래처럼 자금 조달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증자가 있고, 주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무상증자가 있어요. 예. 주주에게 돌려주는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개념으로 무상증자가 있다. 지금은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니까 차변에 자산이 들어올 거예요. 자,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개정과목 보통예금 하나 나왔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발생합니다. 자, 유상증자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어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입금이 됐나 보겠습니다. 보통주 5,000주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인데요. 발행 금액이 한 주당 12,000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이 액면가는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5,0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자본금이 대변에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을 꼭 표시해야 되는데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한 주가 10,000원인데 주식수가 5,000이니까 5천만 원. 자본 증가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발행 금액은 주주들에게 한 주당 12,000원을 받았어요. 한 주당 12,000원씩 5,000주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네요. 5, 20, 5, 1은 5, 6천만 원. 근데 6천만 원이 다 안 들어오고 요게 수수료가 차감됐어요. 200만 원.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800만 원. 예. 보통 예금 차변에 기록해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주주에게 주고 회사는 5,800만 원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라고 해요.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을 할증 발행으로 발생한 이 800만 원은 뭐로 기록하느냐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800만 원을 기록하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말이죠. 자본의 개정 과목인데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본 잉여금. 아마도 여러분이 그 자본 앞에서 그 이론 배우실 때, 이론을 강의 들으실 때 자본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 순서대로 소개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자본잉여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정 과목이 요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유상증자할 때,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증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 여러분 자본에는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이런 주식발행 초과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런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법인의 이익이에요. 지금 주식을 사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에게 액면가는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80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00만 원 더 받은 거죠.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정 과목이 자본잉여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지금 이런 경우고, 만약에 감자를 했다 그러면은 감자는 주식을 소각하는 건데, 그 감자를 하려도 법인과 주주하고 거래가 일어나야죠. 자, 주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자 하려면, 소각하려면 주주 보고 주식 달라고 그래야죠. 근데 그냥 달라고 하면 무상감자. 돈을 주고 사다가 소각을 하려면은 유상감자예요. 유상감자 할 때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 감자시키면 이익이 발생해. 그게 감자 차익. 그것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한 3개 정도는 꼭 외워둬야 됩니다. 여기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감자 차익하고 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예, 암기사항. 자, 그러한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아까 이익잉여금은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이익잉여금은 법인이 영업을 해서 영업활동으로 얻어들인 잉여금입니다.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인의 잉여금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주식이 평가가 좋아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도 있어요. 인기 좋은 회사들은 증자할 때마다 자본잉여금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왜냐면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막 5만원, 10만원에도 발행을 하거든요. 10배, 20배로.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에 막 10배, 20배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주식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 잉여금을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줄 때 무상증자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주주들, 우리 회사 이렇게 이제 주주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해줘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질에서 또 이사회에서 이걸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줍시다 하는 것이 무상증자. 주주에게 그냥 주식을 그냥 줍니다. 자, 지금 유상증자입니다. 분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게 뭐냐? 이 수수료는 어디 갔지? 수수료는 왜 분개가 안 나왔느냐? 수수료가 나오면 안 돼요. 분개할 때. 이 수수료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킨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지금 차감된 게 800만 원인 거죠. 원래는 6천만 원이잖아요. 수수료가 차감이 안 된 돈이 보통 예금에 다 들어왔다면 6천만 원이 들어와야죠. 근데 수수료 200만 원 빠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5,800이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는 이미 요 수수료 200만 원이 차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 수수료 뺀 것을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를 뺀 것 나머지만 회계 처리하시면 자연스럽게 차감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네, 유상증자 분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실습할 때는 처음이지만 아마도 이론 공부할 때 이걸 한 번은 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론 동영상에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자, 10월 31일 세 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이 5,800만 원이 증가하고요. 대변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800만 원이 증가한다. 분계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이 자산 증가 5,800, 대변이 자본 증가 5,800. 그런데 이 자본도 분류가 다르죠.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으로 분류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316페이지에 있는 기타 거래가 띄엄띄엄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기타 거래는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걸로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건으로. 부가세 관련된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부가세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관련이 있다는 게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즉 매출과 관련된 것. 상품 판매했다.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거래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지 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일이 없는 것들만 입력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업무용 복사기를 샀단 말이에요. 300만 원어치 하이마트에서. 그런데도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는 것은 이제 진짜 만약에 실무에서 그랬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겠네요. 증빙을 아무것도 아니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신용카드 결제하면 무조건 증빙이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국세청으로 이미 전송이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받는다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더라도 나중에 어느 날 세무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우편물이 와요. 우리 회사가 300만 원에 대한 30만 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느냐. 네.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실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그거 알게 되면 아니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거 세무서에서 세금을 챙겨주느냐. 네. 담당자는 굉장히 민망스럽겠죠. 그래서 세무서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국세청에서 전산 자료에서 다 챙겨가지고 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것은요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줘요. 왜 이런 걸 안 했느냐 하고 우리가 매출 쪽에서 빼먹은 것은 왜 안 했느냐 나중에 가산세 내라 라고 오는 거고 매입에서도 안 받았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챙기라고 알려줍니다. 예,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될 것들은 거기에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유형상사의 문제는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3일 패션 거를 하나 해봤는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유형상사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해 본다. 이렇게 총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자,
자, 첫 번째 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자,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하시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 8월 20일 날 시험 보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것은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한 문제. 그럴 때 아마도 이렇게 거래명세표를 줄 거예요. 거래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하고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이것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래가 어떤 거냐면은 주식회사 미림에다가 정장구두를 10개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수표로 받은 겁니다. 수표로 받았으면은요, 자기압수표든 당좌수표든 수표로 받았으면 개정 과목이 뭘까요? 현금이에요. 현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개정 과목이 당좌예금. 네, 이건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거래처에서 수표를 준 거예요. 근데 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는 당좌수표라고 그러죠. 그것도 현금이에요. 근데 거래처에서 자기압수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 분개하시면 돼요. 자, 여기 거래 날짜가 11월 1일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보세요.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1일로 입력하세요. 아니,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번호가 1번이고.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유형이 다 11번입니다. 네, 11번 해야 돼요. 유형 11번. 품명에다가 정장구두 수량 10개 단가 17만원 엔터로 가가지고 거래처에다가 미림 250번이죠.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이 전자세금란을 어떻게 했었죠? 예, 비워두고 갔습니다. 0번 입력하면 돼요. 비워둘 때. 아니면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다. 자, 자기압수표로 받은 거래는 분개를 무슨 분개하면 된다고 그랬죠? 현금 분개. 네, 1번 하시면. 그러면 입금전표. 부가세수금 현금. 상품 매출 현금. 그래서 차변이 현금이 187만원이고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87만원이 되는 겁니다. 밑에 분개는 완전 자동 분개됐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되고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판을 꺼내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하는 메뉴로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11월 1일 날짜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엔터로 검색을 하면 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검색하면 미전송된 거 하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아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그냥 발급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밑에가 이게 결제 내역이에요. 결제 내역. 결제는 지금 현금으로 다 받았다고 자동으로 입금전표로 했기 때문에 입력은 돼 있습니다만은 외상 같은 거는 여기 자동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밑에 이 결제 내역은 채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이거 제대로 됐나?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이거 채점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시고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저 위에서 전자발행을 눌러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세금계산서 양식이 보이잖아요. 밑에서 발행을 눌러줘요.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여기까지는 거래처에 이메일로 발행했다는 거고요. 국세청으로 한 번 더 보내주는 작업을 시험 볼 때는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용 프로그램에 이처럼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 로그인 눌러야 되고요. 미전송을 체크하고 그 바로 밑에서 매출 조회를 눌러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행 단추를 위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네,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기 국세청 전송 결과를 눌러볼까요? 국세청 전송 결과. 예. 여기서 매출 조회를 한번 눌러볼까요? 매출 조회를 눌러보면은 전송 일자가 7월 26일로 돼 있어요. 전송 일자가 7월 26일은 오늘 날짜예요. 그런데 거래 날짜는 11월 1일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1월 1일 날, 22년 11월 1일 날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미리 7월 25일 날 전송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를 낼 때는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고려하지 말 것. 신경 쓰지 마셔라. 이 전송 일자를 수동으로 고치게끔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전송 일자는 항상 전송하는 실제 그 날짜로만 날짜가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7월달 거래를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1월달 거래를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데 시험은 8월달에 본단 말이에요. 시험은 8월달에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 전송 일자를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낸다. 이거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 풀 때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올 때 전송 일자와 결제 내역은 고려하지 말 것, 이런 그 첨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닫아주십시오. 자,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아까 비워뒀던 자리에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나타난다. 네, 다음에 2일 날 것도 똑같은 거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러면 20일 날 계약금 받은 것을 계정 과목이 뭘로 돼 있을까? 네, 선수금으로 돼 있겠죠. 네, 모르겠으면 실제 시험 볼 때는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계약금 받은 거 계정 과목이 뭘로 돼 있었지? 일반 전표에 가서 10월 20일 걸 조회해 보면 선수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수령했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품목이 2줄 이상이면은 복수거래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11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래니까 11번 품명에서 복수거래라는 요 단추를 눌러주는 거예요. 복수거래.
그러면 이게 나오죠? 여기다가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러면 등산화 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거래처명 그리운, 전자세금란은 비워두는 거. 자, 선수금도 있고 예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계를 뭘 선택하죠? 예, 혼합. 3번. 혼합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한쪽만 분계가 나와요.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자, 등산화 상품 맞고 매출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분계 맞아요. 이 두 개는 그대로 두고 아래로 내려와서 차변에다가 부채를 먼저 감소시켜 볼까요? 선수금 부채가 20만원, 상품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부채는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야죠.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108번이에요. 나머지가 200만원입니다. 밑에 차액으로 이렇게 보이죠? 200이라고. 2 플러스 탭키 눌러서 혹시 거래처 바꿔야 될 것은 없는가.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 금액은 딱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계까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 세금계산서 전송화로 가는 거죠. 아까 그 메뉴로 가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번에는 11월 2일 거 이렇게 보이죠?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1월 2일 거 조회하시면 미전송된 거 하나 보입니다.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고 한번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해서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면 보여요. 거기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네, 그러면 잘 전송된 겁니다.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 한번 조회를 눌러서 여기에 아까 비워뒀던 자리에 전자 발행하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가 FAT 1급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문제는 꼭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매출 자료는 다음 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번부터 매출 자료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요. 전자입력이나 전자발행이나 전자입력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으로 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입력은 뭐냐? 더존에서 발행을 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회계에다가 입력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전자입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한 것들은,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할 때는 그냥 입력만 전자 세금계산서라는 것으로 입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자 발행하고 달라요.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 더존 스마트 A 시스템에서 발행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 그래서 시험에서도요, 하나는 전자 발행을 하도록 문제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 발행하는 걸 체크했으니까, 평가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전자 입력으로 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3일 것처럼, 나머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문장으로만 시험을 내진 않아요. AT 시험은요, 모든 문제를 꼭 관련 증빙과 함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라든가, 거래 명세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증빙이 반드시 모든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증빙이 없는 것은 뭐냐? 결산 분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이런 건 뭐 증빙이 필요 없죠. 우리가 입력한 것을 조회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리분계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있는 분계는 반드시 그림으로 관련된 증빙을 주고 문제를 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면을 아끼려고 이렇게 그림을 쏙 뺐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볼까요? 자,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외상분계하면 되겠네요. 자, 세금 계산서는 없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돼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으니까 전표 입력은 가능하겠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3일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 고치시고, 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1번 아시겠죠? 네, 11번. 품명에는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300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2번 외상분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수금, 대변의 상품매출, 이런 분계가 일어나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최수진님, 네. 요 분계의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차변의 외상매출금 330만 원은 외상매출금이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죠? 네. 자, 자산을 차변에다 기입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죠. 자산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는 거. 네.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자, 최수진님 계속. 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기입했습니다. 30만 원. 이거 뭐예요? 부채 증가. 자, 세 번째 줄.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 원이에요. 이건 뭘까요? 네, 수익 발생이죠. 그래서 수익 발생 대변 요소예요. 부채 증가 대변 요소예요. 자산 증가 차변 요소입니다. 거래를 계속 그렇게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의 8요소에 의한 그 결합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뭐 수업 시간에 다 정리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따져보고 그냥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이 잘 판단이 안 쓸 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1월 4일까 한번 해볼까요? 동신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500만원에 50만원.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동신사, 아이고, 11월 4일까 한번 입력해 볼까요? 11월 4일 날. 날짜 고치시고. 예, 이것도 유형이 11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판매니까 11번. 품명에다가 상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기 1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최영수님. 네네. 요건 분계를 무슨 분계 해야 될까요? 네? 2번 외상 분계. 다시 한번 보세요. 수표로도 받았고 외상도 했어요. 전부가 외상이면 2번 외상 분계가 맞는데 수표도 받았고 외상도 했어요. 그러면 3번 혼합. 3번. 자, 3번 하면은 이렇게 한쪽만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죠? 매출세액은 부채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 네,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로 갑니다. 수익 발생이에요. 자, 차변을 두 개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최영수님, 자, 5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받은 것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수표로 받으면 현금.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 자, 입력하세요. 3번 차변. 자, 3번 차변 101번 현금. 101번 현금 50만 원. 엔터 치시고. 자, 이제 네 번째 줄로 내렸습니다. 나머지 외상입니다. 최영순 씨, 나머지 외상. 예,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예, 자, 3번 차변에 108번, 나머지가 500만 원이다. 탭키, 마지막에는 탭키로 여기 거래처 혹시 수정할 것이 없는가?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딱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 11월 5일 거 한번 볼까요? 11월 5일 거는 우리 상사의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서 반품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발급해야죠. 발급했습니다. 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 판매한 것 중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외상 판매한 중에서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외상 판매를 했는데 거기서 빼주기로 했다. 상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발급한 것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는 겁니다.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해서 발행해주면 돼요. 네,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11월 5일입니다. 자, 11월 5일로 고쳐볼까요? 11월 5일. 자, 우리가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도 세금 계산서니까 11번이에요.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역시 상품. 상품을 반품했다. 이렇게 상품 반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수량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50만원어치 반품이 됐다.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원이 되겠죠. 거래처는 우리 상사가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외상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2번 외상분계 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는데, 이런 분계를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에서 마이너스 55만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후 결합관계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산이 차변에 오면 원래 증가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건 자산 감소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대변이면 원래 부채 증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부채의 감소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 원래는 수익 발생이죠.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건 수익의 취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소라고 해도 맞아요. 뭐 감소라고 하는데, 대개 수익은 감소보다는 수익이 취소됐다. 발생했다가 취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뭐 감소라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수익이 감소됐다. 이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익이 감소됐다는 표현은 뭔가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 올해 수익이 감소했네요. 물건을 덜 팔았네요.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감소라는 표현을 안 쓰는지 모릅니다. 이건 수익이 취소되었다. 반품 들어왔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가 반품 들어오니까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취소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11월 5일 것까지 했잖아요. 거기 6일 거부터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6일 거. 6일 거는 좀 복잡해요.